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의 사장 안규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권의 뒷이야기 함께 탈탈 털어주실 단골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네. 저 월요일하고 저 목요일에 스픽스 왔습니다. 아. 자주 뵙고. 우리 저 안기영 저 대변인과는 오늘 일주일 만에 저만 뵙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군요. 예, 요즘 저 정말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특히 그 어떤 그 큰 좀 슬픔이나 아픔이 있으면은 딱 그 시기 그 해마다 그 시기마다 트라우마가 오는데 어제 오늘이 바로 이제 윤석열 당선 1년입니다. 갑자기 또 트라우마가 막 생기면서 그날 밤에 밤 12시 전후로 이 엎어지는 그 상황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일 저희가 조금 뒤에 이제 털어놔 보기로 하고요. 그때 다음 안기정 대변인 어떠셨어요? 울고 있었죠, 뭐. 울고 계셨다. 아이고. 이따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단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남태우 배우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태우 형. 네. 네, 다음 단골 소개해드릴게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김정욱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년 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작년 3월 9일에. 저는 가장 슬픈 새벽을 보냈는데요. 네. 종편 방송에 나갔어요. 3월 10일 날 아이고. 1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는 타임부터 아이고, 마지막 세상에. 확인되는 5시 반까지 제가 방송을 했어요. 와,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표정은 못 찍겠고 상황은 안 좋고 설명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윤석열 후보 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가장 괴로운 새벽이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새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식 정치 아유, 시사 예, 아이고, 에디터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갑자기 분위기가 네, 저는 우울해지는데 작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이거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네, 축하주는 아니죠? 아니요, 그냥 아유, 배송 갖고 있었어요. 아니 지난 1년 동안 정말 1년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후퇴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판을 흔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음의 판을 흔들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 취급 안 했던 변희재 고문하고 1년 내내 맞네. 윤석열 타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맞죠. 네. 사실 그 우리도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만 21세기 최초의 그 국공학자, 그렇지. 일본 네.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서. 거의 뭐 몰핀을 맞은 듯한 그런. 아니 근데 더 웃기는 게 두 분이 이렇게 좌우가 만나는 것도 좀 의아했지만 이게 만나니까 윤석열 정부가 진짜 일본 제국주의로 가는 거야. 더 가는 거야. 예. 그냥 친일 정도였는데 지금 다카키 마사오 딸인 박근혜가 놀랄 정도로 가버렸잖아. 네. 우리 저 이렇게 되니까 더 가더라고. 김종국 박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정권은요, 그 좌우 대립으로 존립하는 정권이에요. 좌우 그렇죠. 대립으로 긴장을.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삼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 분열, 그리고 국민 대립 이걸 먹고 사는 정권입니다. 하루 빨리 축출해야 될 정권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변희재하고 김용민은 이 대의를 위해서 손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같이 그 역사 인식도 다르고 시대 인식도 다르지만 손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엇이 진정한 국민 통합과 또 좌우 통합이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진인지를 국민들이 보시고 뭐 김용민이나 뭐 변희재가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제 지금보다 나은 것 같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대동단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의기투합 하셨을 때 어땠어요? 맨 처음에 이제 변희재 대표랑 의기투합할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의기투합할 때, 아니 그쪽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진솔해.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변희재 고문을 언제 알게 됐냐면은 대선 전부터 막 윤석열을 씹더라고. 아니 그렇지. 강력했지. 수논객이 왜 윤석열을 씹지 하면서 방송을 봤는데 야 나름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해요.
이 사람은 윤석열이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할 때부터 씹었거든. 변희재. 그렇지. 왜? 그 날조 수사로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또 탄핵까지 추동했던 인물이다. 물론 이제 저는 탄핵 촛불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은 변희재는 이렇게 조작 날조 수사로 해가지고 이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수사도 그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그 수사 지금의 이재명 수사도 그렇고 이게 박근혜 수사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그 적폐청산 수사라고 그랬지 언제 날조 수사라고 그랬어요. 응? 정당한 수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컨택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손을 잡게 된 거죠. 예. 근데 둘은 뭐 사실 진짜 인간 이하로 봤지만은 서로를 네. 그 모택동과 장재석 관계잖아 서로. 지금 국공합작으로 그렇죠. 신간회로 갑시다. 신간회. 신간을 하려다가 지금 왜냐하면 신간회까지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는 왜 국공합작이 됐느냐면 거의 일본 제국주의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여기가 국공합작이 맞는 거야. 국공합작, 알겠습니다. 원래는 신간회 운동이었지. 예. 나중에 갈라지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갈라져 버리게 그때 잘 되고 나서 나라를 떼든 뭐 각자 뭐 대만을 합병하든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민 분열과 이 어떤 대립을 그 뭐랄까 국정 동력. 국정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 있잖아. 그거는 더 넘어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미 긴장 관계나 극도의 뭐 친일 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서 일본과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이 북중러하고 관계도 국제적 긴장이나 대립, 한반도 위기 이런 것들을 또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내부적인 분열뿐 아니라 국제적인 긴장도 이 정부의 동력이다.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윤석열 보세요. 당에서도 계속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당에서도 아군, 그것도 적군을 나누고 당포. 지금 여야도 이재명 당대표를 세상의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인 야당 대표를 저렇게 궁지에 몰고 1년 동안 6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33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전 비서실장이 자살하게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은 싸움은 나의 동력, 싸움은 나의 정당성. 이거란 말이죠. 근데 뭐 싸움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대의명분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예측대로 올 상반기 안에 무너질 것이다. 근데 상반기 안에 무너지면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년 총선까지는 윤석열이 건재해줘야 사실은 좀 앞선 구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사냥개는 사냥감을 사냥해야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특수부가 사냥개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뭐 거의 자기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사냥을 해야 개군요, 되는 거죠. 개. 사냥을 해야죠. 방법은 저기밖에 없죠. 은퇴를 시키는 것밖에. 개 같은 윤석열이군요. 사냥개를 은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곤욕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사냥개를 우리 손으로 길렀으니 그런 게 참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 사냥개가 한 일 중에 지난 1년 동안 뭐가 가장 심각했다고 보세요? 저는 5월 달부터 원래 좀 이상했는데 5월 달부터 계속 좀 이상해졌잖아요. 5월, 6월, 7월, 8월까지 진짜 이상하네. 그러다가 9월 달에 갑자기 바이든 날리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걸 어떻게 날리면으로 얘기하지? 내가 거기까지는 옹색하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 새끼라는 단어를 갖다가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잘못을 감출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의 잘못한 상황을 알게 되면 그냥 물겠구나. 그 말을 못하게. 그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적어도 이런 대통령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를 들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직까지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몰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어도 그것을 용인하는 구조로 가버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논리가요 그런 거예요. 헌법을 갖다가 위반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검찰이 얘기하면 정의예요. 검찰이 부르면 안 가면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헌법은 안 그렇습니다. 범죄가 있건 없건 확정은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부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협의할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면 범죄다. 안 나가면 범죄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헌법에서 보장한 소위 이 사법부 아래서의 자기 인권 보호라는 가치가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종속되게 내버려둬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제 김영희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올해 6월달 내에 끌어내리자.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아직은 끌어내릴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 똥인지 된장인지를 맛을 봐야 아시는 건지. 그래도 그 저기 된장국인 줄 알고 밥 말아서 다 그냥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먹어야 아 이게 비로소 그거였구나. 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좀 무뎌진 걸까요? 막 무뎌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있고 무엇보다 공포심이지. 야, 내가 잘못 얘기하면 감옥 가겠구나. 헛소리했다가 잡혀가가지고는 뼈도 못 줄이겠구나. 계속된 그 자살 소식은 국민들의 공포감을 또 그 증강시킨다고요. 그게 검찰한테 손해가 될 일이 아니야. 야 이놈들 무도하게 수사했네. 이렇게 생각해주길 바라지만은 국민들은 야 까불다간 다치겠구나. 근데 저는 이런 포갑적인 정권일수록 조기에 몰락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얘기해요. 저희 교회 설교 때도 얘기하고 나 만약에 구속하면은 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안 받는다. 그냥 들어간다. 그냥 구속되겠다. 들어간다. 예. 매번 얘기했잖아. 예, 매번 얘기했어요. 예. 실질 심사 안 받는다. 그리고 난 이제 그 판사한테 보낼 편지까지 지금 작성 중이야. 뭐라고 그러시고. 아, 저는 구속돼야 합니다. 저는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큰 사람이오니 저를 반드시 구속시켜 주십시오. 기타 증거는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하나만 문제가 안 되는 거네. 주거가 안정적인 거. 그렇지, 그렇지. 예.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근데 국민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저는 무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0% 내외의 지지율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근데 그 윤석열 정부를 긍정평가하는 이유가 모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평가에도 외교가 있고 긍정평가에도 외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묻어졌다는 말씀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왜냐하면 요 며칠 동안 그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가지고 네. 보수 정편이 엄청 공격을 했어요. 오. 뭐냐면 1월 20일 조사보다 3월 8일 조사가 이재명 당대표가 부결된 게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 그다음에 실질 영장 조사 받아야 된다. 이 여론조사가 매우 가파르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 보수층이 과다 포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면 30명, 그러니까 100, 1000샘플이니까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9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건데 네. 중도층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그게 다 예를 들면 오차범위대예요. 중도층은 그다음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을 찍을 거냐 야당을 찍을 거냐 오차범위 내에서 야당을 찍을 거라는 게 높게 나왔어요. 이 와중에도 네. 근데 중도층은요 네. 35대 55예요. 중도층은 55 정도가 야당을 찍겠다. 와, 중도가 그다음에 35가 예. 여당을 찍겠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은 예. 분명히 알아요. 나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더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을 조금만 좀 타개해서 민주당이 조금만 일을 잘하면, 이건 뭐 매우 잘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조금만 잘하면 제가 볼 땐 여론은 상당히 반결될 가능성의 환경들은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측면을 뭐 강조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뭐 기사화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론조사의 이제 그런 배경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도 이제 집권 1년 맞고 나서 주변에 많이 좀 취재를 해봅니다. 실제로 윤석열을 제 주변으로만 포함하자면 좀 국한시키자면 윤석열 60%, 이재명 40%. 그러니까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많이 찍은 사람들 중에는 이분한테 걸었던 이제 일종의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정치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맥락의 어떤 그런 정치를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 60%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번에 다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여론조사 전화 오면 안 받거나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보수 과표집이 최근 여론조사의 경향성으로 두드러진 포인트여서 아니,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
뭐 아무튼 후반 혹은 40% 초반으로 나온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굉장히 뭐 어떤 지금 윤 정부가 그간 잘해왔다라고 혹은 혹은 잘했다 평가한 사람, 잘못했다 평가한 사람이 뭔가 마치 50대 50으로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아니 저 오늘 이것도 다른 여론조사인데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거. 오늘이 1년 전 대선 투표일이라면은 누구 찍겠냐? 이재명 46.8, 윤석열 39.3 이렇게 나왔어요. 1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 0.7% 그렇죠, 포인트 그렇죠. 차. 빠진 거죠,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본 거지. 이렇게 엄청난 그 민심 위반은요. 2030 남성 세대들의 그 표심 이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때는 이준석이가 또 그 개고기 열심히 팔았지 않습니까? 많이 팔았지. 그래서 그때 넘어갔지. 네. 그리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 또 페미니즘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도 대선 본선에서 졌으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련한 그 대선 전략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선거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의 정서가 사실은 대선 때 또 이렇게 먹혔다는 건데, 원래 통상 대선은 미래의 그렇죠.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 4년 중임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봐야 되는 건데, 지난 정부 심판 선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내년 총선은 전형적인 심판 선거거든요. 또 중간 평가에 중간 의미되고요. 평가 되죠. 내년에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결국에는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택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다면은 심판했을 때 그 승리할 수 있는 당을 밀어주잖아요. 저 그래서 사실 민주당 심판하려고 그 윤석열을 찍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 심판 정서가 맹위를 떨치고요. 55%입니다. 우리 저기 지금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비율이 최소 55%야. 55% 밑으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님이 이대남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꼭 이 심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역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 20대 남성분께 꼭 말씀드리고 아니 꼭 싶습니다. 20대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주 69시간 윤석열을 찍으셨던 우리 20대 남성들 주 69시간 존나 뺑이 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일전 좋아하시죠? 예, 우리 지금 대통령이 일본 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응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만끽하시고 역심판 받으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밤에 일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도 뭐 일본과의 관계, 그러니까 굴욕 외교 이런 것보다 그 노동 시간이 굉장히 큰 그죠.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뽑아놨더니 우리한테 뭐 일 많이 시키고 쉽게 잘리게 만들고 돈도 많이 안 주게 만들었다, 이런 그 분노가 들끓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심각하죠. 80.5시간, 최대 80.5시간을 그 한 주간 동안에 일할 수 근데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어리석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몰아서 일하고 한 달 쉬면 되지. 웃기고 있네, 야. 시기 안 그렇게 해줘요. 되겠냐? 시기 안 해줘.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사장이 그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달 그래 집에 가서 쉬시게 바로 그냥 해고면 야, 니네 그래가지고 노조 만들면 니네 빨갱이 되는 거야.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직시해, 이 새끼들아. 물론 뭐 욕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영수 뱅크가 대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대남과의 20대인 줄 결별 알았어요. 거의 20대인 줄 결별 선언을 알았어요. 하는 아유, 뭐. 느낌인데 아니, 아니잖아요. 저는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69시간을 했잖아요. 기사가 나오는 게 산재 과로사 기준이 64시간이잖아요. 그거보다 어떻게 오버하는 69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 죽어도 돼. 산재 받으면 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저 윤석열이나 한번 그렇게 한 69시간씩 한번 일해보고 한 주 일해. 아니, 그래도 9시에도 출근 안 하는데 어떻게 69시간을 원래 목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로자들이요 회식을 하는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꼭 이거 하실 때 사실 근로 시간입니다. 그래? 하면 나 국정을 논의하시면서 꼭 하시는 그럼 우리 거예요. 대통령은 과로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주 80시간씩 하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원어인데요, 뭐. 원어인데 노동법 적용이 안 되는 양반이어서.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 외교 문제도 이제 우리의 민생의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분쟁, 갈등 이걸로 조립하는 정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윤석열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전쟁. 들고 들어간 한동훈. 한동훈의 그 메시지는 뭐였을까? 이게 수년 내로 미중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갈등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지. 그렇다면은 한미일 동맹은 그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5월에 북한이 이 태평양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우리도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물리적 충돌도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채널 저런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국지전 가는 거야. 근데 국지전이 도대체 국지전으로 끝날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쟁 국면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주도권은 전부 다 전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력한테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겨보겠다라는 구상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빨간 추정해 봅니다. 그 빨간 책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네. 지금 국보법 위반입니다. 이 정권의 잘했어.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아유, 한동훈 장관은 국보법 다 위반인 게 빨아들이네. 네. 그 필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요 천병희 단국대 명예교수거든요. 네. 천병희 교수님은 그 여러분들 아시는 좌파예요?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좌파네. 당시 빨갱이네.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으로 규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빨갱이야. 이 정부가 신영복 선생은 간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간첩이 번역한 책을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 들고 공항에서 찍힌 거잖아요. 빨간 책을. 네. 국보법 위반이야. 맞네. 한 장관. 아니 윤석열이가 저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올 때 Do you people 민중의 do 노래. your- 민중의 Do you 노래. hear 그렇지. people 어쩌고. 음. 그 노래 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너는 듣고 있는가 이 민중의 함성을. 그 그 평소 좋아하는 노래래요. 누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지. 음만 좋아하는 거지. 음만. 흥만 웅장하니까. 나가는 거지. 웅장하니까. 맞아요. 그분이 사실 또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그룹 뉴진스의 하이보이라고, 예, 뉴진스라고. 그 노래를 또 이제 퇴장할 때 또 자, 그럼 우리가 본인도 아 하이보이라고. 뉴진스는 건드리지 말지.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하이보이는. 뉴진스는 건드리면 안 되죠. BTS에 이어서 뉴진스까지 건드는 거야. 그럼요. 예. 조만간 강심장이네. 윤석열이가 용산에서 포위될 텐데 우리 그 노래 부릅시다.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불러주자. 민중의 노래. 예. 아니 근데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 앞으로의 그 총선까지 더 폭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망하는 거지 뭐. 넘어가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형님? 저는 아까 이제 총론 얘기를 조금만 하면 네. 한 35 정도는 있는 거잖아. 중간에 30%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중도층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본의 아니게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볼 돌리게 하다가 어떤 놈들은 백패스하고 뭐 계속 이러면서 아, 백패스 정확합니다. 백패스. 백패스 아니 근데 이제 맞습니다. 공을 보면 공이 그게 공이 아니고 수박이더라고. 아니 뭐 수박 받치고 뭐 개판이고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지만 물론 시기상조론도 좀 있고 1년이니까 좀 기다려보자도 있고 또 민주당의 부진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렇게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촛불혁명에 대한 피로감 내지는 무력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개혁된 게 별로 없지 않아? 또 이렇게 됐는데 라는 것에 대한 열패감들을 또 국민들이 좀 있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는 근데 이것도 큰 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뭐 일제도 무단 통치하다 문화 통치가고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쓰레기로 변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군부 독재보다도 맥락이 없는 거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민중의 노래 했다가 뭐 유진스 갔다가 BTS 갔다가 하는 것처럼 앞뒤 개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검찰 동원해서 치면 되니까 이런 맥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아까 그 중간에 하다가 좀 더 하고 싶은데 69시간이 심각해집니다. 과거로 완전히 돌린 거예요. 노동 조건은 전태일 때로 돌아가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예전에 뭐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거고 당장 저희들만 하더라도 지금 표준 제작 관행 이렇게 해서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8시간 넘으면 안 움직여요. 아 맞아요. 딱 끝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헐리우드에서부터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니까 훨씬 퀄리티가 높아져. 그래서 기생충 나오니까 봉준호 감독 위대하다. 그 봉준호 감독 얘기했잖아.
제가 위대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원래 그렇게 다 했어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퀄리티가 높아졌고 지금 뭐 글로리 2도 나오고 막 했잖아요. 이런 그 모든 작품들이 전 세계를 휩쓰는 이유가 그런 합리적 그 노동 관행 때문에 좋은 컨텐츠가 나왔거든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걸 야 3일 멋지게 찍고 하루 폭탄 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옛날처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박신양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도주했다 막 나오죠. 왜 도주했느냐? 3일을 안 지우고 찍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면 옛날식의 저질 콘텐츠로 바뀝니다. 저질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노동 관행을 바꾸는 것부터 전 사회적 것을 역사적 반동으로 다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하다. 이걸 이제 박앵커가 얘기하신 거고 굉장히 공감하고 38 전당대회 같은 경우 저는 사실 38 광땡이 될 것이냐 38선이 꺼질 것이냐 38선이 꺼진 거야. 야. 딱 꺼지고 가두리 찰력 딱 해가지고 네. 안철수 나가면 압수수색 못 나가잖아. 네. 가두리 해놓고 네. 한경원 같은 또 미친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갖다 놓고 네. 그다음에 천하람 정도 젊은 애는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해. 이렇게 가둬놓고 김기현을 둘 딱 세워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박정희도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짓을 딱 해놓고 소위 말해서 왁구 딱 치고 가두리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만드는 이러고 친정체제로 계속 간다. 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죠. 이번에 새 지도부 중에서 누가 반란을 꾀한다면 반란을 꾀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다가. 할 수 있을까? 반란을 꾀할 사람은 아예 없죠. 아무도 없지 아예 않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나마 누구지? 잠깐만 서영원, 조수진, 조수진. 김재원, 김재원. 뭐 장혜찬 없을 절대 거 안 아닐 거고. 보이는데. 아니요, 저기 김재원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김재원, 조수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재원? 저는 김기현이라고 봅니다. 당 대표가요? 가오죽이니까. 김기현은 탄핵도 찬성했었고 아.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 사람은 게다가 또 다선의 그 중진이란 말이죠. 예. 윤석열이가 검사 출신 한 30명을 당에다 꽂으려고 한다. 공천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당내 충진들이 불만을 토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당내 충진의 목소리를 듣고 이거 혹시 전에가 한번 용화대 한번 들이받아 볼까? 그나마 할 세력이 수 있는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김기현밖에 없는데. 근데 울산 땅이 걸려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기현이가 내가 당 대표라고 해서 막 갑자기 용화대와 다른 행보를 취한다. 그러면 이 그건 어렵죠. 최고위원들이 싹 그만둬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다시 비대위로. 그렇죠. 다 윤석열 사람들이니까 싹 다 그만둬 버리면 당 대표도 자동으로 그만둘 수 있게 그 당원 당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기현도 뭐 쪽도 못 쓰는 거죠.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 새 지도부는 100% 완벽한 윤석열 거수기들이죠. 윤석열의 그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지도부는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총선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며 예. 물론 총선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이 그래도 가장 잘하는 게 당대표 바꾸는 데는 굉장한 능력을 아유, 갖고 떡볶이를 또 주셔. 네. 아유, 말씀 정말.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주세요.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잖아. 김기현은 아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당대표 바꾸고 싶은데 그걸 못 배운 거야. 네, 그래서 그치. 바꾸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그걸 따라 배우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김기현은 아마 그런 생각만 하는 순간 날려버릴 거예요. 그분 내지 왜냐하면 못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재원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고 이철규는 거의 내정 그렇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무총장이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아래는 감시 인력들이 다 아직 포진해 있어요. 근데 감시 인력이면서 오도 받아가지고 왁구짜는 구조가 다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김기현은 제가 볼 때 시간 지나면 뒷방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명예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 당대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날리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이 비대위 체제가요. 예를 들면 밖에서만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시라도 네가 생각을 땀만 잘못하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공천권 아니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년 선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선거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선거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꽃길로 다 깔아줘가지고 열심히 해줬는데 너 쉽게 52%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제가 야, 52%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이거 충격이에요. 그렇게 밀어주고요. 그렇지. 그 정도면은 뭐 70이 뭡니까? 80, 90은 나와야 되잖아. 대통령이 대놓고 내 마음은 김기현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52%? 52.93인가 뭐 그 정도. 와, 그러면 나머지 47이 반란표네. 반란표라고 봐야지. 그렇게 열심히 그냥 심지어는 행정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카톡. 카톡으로 김이 이김 이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47%가
표를 안 줬다? 요거는 국민의힘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란과 불씨에 지금 분란에 불씨가 지금 포착된 것이다. 그래서 그 52%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김기현이 환호를 지르더라고요. 그 당대표 후보 정도 되면 그리고 그 정도 다선 의원 정도 되면 다른 후보들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진정을 하고 그냥 박수를 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52%라는 숫자를 듣고 정말 기뻐하는 그 표정이 역력히 기현이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기현이 너무 좋았정이 딱 드러났어. 예전에 80년대 군대 선거 느낌인 거죠. 소대장이나 이제 중대장이 와서 자율적으로 투표해. 이거 알지? 이거 90% 다시 좀 해. 이래가지고 거의 대놓고 지장을 갖다 놓고 찍는 수준으로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했는데도 52점이 나온 거잖아. 그런 면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김 박사님 얘기처럼 딴맘을 품는 순간 엔딩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앞쪽에 이제 다 포진시켰잖아. 우글우글. 고래 때 상어 때. 그렇지. 그래서 고래고기로 흥한 사람들은 고래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꿈을 꾸지 못할 것이다. 김기현 말씀하셨네. 만약 꿈을 꾼다면 울산고래. 목사님 말씀대로는 뭐냐면 나 중진이고 검찰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애들은 잔챙이니까 난 세력 좀 있으니까 여차하면 한번 약간 올라가 볼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앞쪽에 너무 이 고래대가 많고 근데 위험하다. 어떻게 전당대회 그 이튿날에 이준석을 죽이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와, 난 그거 진짜 이 엽기도 이런 엽기가 없다 싶어요. 앞으로 함께 못 간다. 대노한 거죠. 대통령이 대노를 했는데 네. 제도적으로 못 내보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5월달 딱 취임하면서부터 이준석 날려라고 시작을 해서 네. 끝내 날렸잖아요. 일단 네. 날리긴 날렸는데 네. 그 다음에 갑자기 화를 내시네.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지금? 화내지 마십시오. 네. 아니 지금 날린다고 하니까 이제 이펙트 날리는다고. 이펙트가 온 거지 좋은 거지. 예. 퀄리티 높은 방송이지. 바이든 아니었어요? 바이든 아니었어요? 뭐 날리면 해주자고요. 이 새끼도 했는데 무슨 뭐예요. 뭐든지 날리면 높은 자리 가.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날린 거지. 날려먹은 거죠. 이준석 날리고 얘기하다가. 싶었는데 못 날렸다. 그러니까 이번에 날려야죠. 그래서 저부터 아주 중대한 계기가 올 거예요. 4월달, 5월달. 왜냐하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근데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그 내막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이겠죠.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 내부에 민주당 계속 죄송합니다만 일부 친문, 일부 386, 그다음에 지역 민에게 아무런 어떤 욕만 얻어먹고 있는 호남 국회의원들 네. 거기에다가 퇴출될 것 같은 중진급 의원들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 중대선거구제예요. 심판이 그렇지, 두려운 그렇지. 사람들. 이거 지난 1월달에 120명 정도가 선거구제 개편하겠다고 예. 여야 다 모여서 합심을 해서 발표한 것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4, 5월달 선거가 돼서 싹 한번 흩뿌려 보겠다는 판단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나가고 이준석 애들도 다 내보내고 중요한 건 일당만 되면 돼. 예를 들면 무슨 지금같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 더 좋은 거죠. 그렇지. 압도적인 정당이 있어가지고 160, 170 가지면 그 아래에 있는 정당들이 대통령 치고받고 막 한단 말이에요. 따지고 그렇지. 보면. 그럴 바에는 그냥 아주 잔챙이들끼리 150 안 되는 정당들 난립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김기현 같은 당대표 계속 앉혀놓고 본인이 독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 5월 달에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분명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 심판이 사라지고 심판은 없죠. 수도권에서 그냥 국민의힘도 되고 막 이런 구조가 되면은 초선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기필코 막아야 돼요. 그거는 진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선거는 망한다고 저는 그렇지, 생각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선거구제 논의를 혁신위 안에서 하고 있는데 혁신위 안에서는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제 대동단결해서 막아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당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획일화된 사회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 그 중선거구제고 그냥 나눠먹기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이번은 안 돼요. 이번은 윤석열 그렇지. 정권이기 때문에 안 돼. 시기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제도로서 여러 유의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발상 자체가 나눠먹기 또는 야한 민주주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내년에 정권 심판론의 선명한 기치를 많이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중대선거구제 논의하시는 분들 술 깨셔라. 이 깨야지. 깨라.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술을 깨고 술을 술을 깨라. 아예 먹지 말라고 얘기해야 예예예. 이 상황. 자, 숙취 해소제 술겜.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걸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네이버 평점이 4.9점. 네, 검증됐어요. 검증됐어. 예, 특히 그 음주 후에는 꼭 한번 꼭 한 포 복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는데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 있을 때는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네, 자 음주 후에 꼭 한 포 섭취. 음주 중간에 드셔도 무방하지만은 그 후에 먹는 네. 거, 그 후에 먹는 거는 또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날 먹은 술이 이제 해독돼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꼭 다 드신 다음에 드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자, 뭐 중간에 먹으면은 그날 마신 술이 리셋돼서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먹을 수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데 아니요. 되는데 이제 술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제일 효과가 네,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 이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를 검색하거나 주문 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이판국의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시는 이 정치권의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새끼들 술겜 드시고 꿈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욕을 많이 하시네요. 예? 오늘 요즘 욕을- 분노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 끝나고 술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 먹었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좋아요. 많이 사드시고. 그렇게 그 인간들, 중대 선거구제에 취해 있는 인간들은 아세트 알데히드가 아니라 아세끼 알데히드. 근데 얼마 전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뭐 집회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같이 분노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 누가 시킨 게 아니라고 했는데 술겜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가방에 상시적으로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 주에 그래서 오랜만에 또 반가워가지고 너무 브레이브한 거야. 술 먹다가 중간에 나에게 술겜 있지? 먹었어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더 먹었어요? 윤석열 됐습니다. 자신감은 폭주했지? 네. 괜찮아 나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날 완전히 엔딩 됐습니다. 꽐라. 중간에 먹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냥 술 취한 채로 5년 보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빨리 드시고 깨어나서 타도합시다. 타도하자. 예. 아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또 어퍼컷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저는 정말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 행사가 많이 좀 수준이 저렴해졌죠. 떨어졌다라는 많이 이야기가 저렴해졌죠. 나왔잖아요.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뭐 북한 행사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온갖 국가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의 그 품격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게 내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가수 박상민 씨가 나와가지고 슬램덩크 주제가를 불렀어요. 진짜 한 뻥이었죠. 모든 게 유행한다고 그래서. 네. 저는 한편의 어떤 우파스타 K를 보는 것 같았다. 아니, 박상민이 그리고 초반에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 그래서 심지어 종편의 트로트 프로그램보다도 저는 수준이 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정진석이랑 다 춤추더라고요. 아니 지금 윤석열이? 아니요 아니, 정진석. 지도부들이 아니 네, 그, 지도부. 그거 춤추고 이 부분은 진짜 약간 그 술 많이 된 저렴한 관광버스 전국 노래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보다 나한테 전국 노래자랑 그런 양반이죠. 그래도 전국에 아니 중동인데. 지도부들이 일어서가지고 막 서로 일으켜 세우면서 관광버스보다 춤추고 못했어요. 이런 걸 보고 저는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정진석이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정말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선배들이 주로 이걸로 이제 그쪽에 예를 들면 뭐 베일집, 아. 잔이윤, 아. 하일성, 송재익
이런 분들이 다 다 잘하시는 분들. 성동고등학교 출신인데 정말 그분들이 그래도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삶은 안 살거든. 아니지 재미를 좀 줬지. 그렇지. 유익을 줬으면 좋지 해를 끼치지는 않는데 우리 동문 중에 존재 그 자체로 해악인 사람이 바로 정진석 선배. 예. 아니 근데 우울하신 분들은 네. 그 전당대회 찾아보시면은 웃음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 등신짓 하면서 웃기는 사람도 아니야. 아 제가 장충 무슨 저기 성동 갈 뻔했었는데 장충으로 가가지고 아유 선배님, 아니, 옆 선배님. 아니 나도 좋은 선배님 있잖아요. 제일 위에 큰 선배님 전두환. 전두환. 그다음에 중간에 선배님이 조원진. 조원진. 네, 뭐 이런 분들. 동창회장 조원진. 뭐 그 밑에 나. 네.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학교로. 안기정 대변인 선배는 누가 있어요? 저는 제가 2회 졸업생이라서 이회 졸업생. 네. 제가 그렇죠. 새로 생기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유 그러시구나. 제가 좋은 선배가 되겠습니다. 꼭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장충은 누굽니까? 장충은 야구만 잘하세요. 야구 좋아하지, 야구 좋아하지. 야구로만. 아, 근데 저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야구장을 못 갔어요. 왜요? 예선 통과를 못 해가지고. 장충이 그렇게 못했나? 그때 저 때 암흑기. 아니 저 윤석열 아까 대통령 그 충암도 좀 하잖아. 지금 잘합니다. 장충도 야구 잘합니다 지금. 그것도 외압이 없었나? 아마 그때 아마 윤석열이 검사로 있으면서 예약을 한 것 같아요. 야구공을 뭐 어떻게 좀 했을 것 같은데. 야구부 압수수색? 야구공 공이 큰 공이 뭐 이런 거 시킨 거 아닐까? 330여의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60명의 검사를 보내서 야구 선수들을 감시를 했고 아 야구를 잘할 수밖에 없었구나. 6개월 동안 피의 사실을 공포해서 장충고등학교 야구를 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아 바람에 장충이 못 갔고. 몇몇 사람들이 자퇴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래서 중암은 잘하고 이거 장충. 허위 사실입니다. 근데 충암에 한번 갔잖아 윤석열이가. 네. 충암 야구복 입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근데 그 선수들한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야구 선수들한테는 좋은 대학 의미 없잖아. 프로로 가야지. 프로 가야지. 그 욕먹이는 거지. 연맥 있는 소리 한 거지. 아, 참, 이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정말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야구 뺐다 엎어갔으면. 그 지금 한국경제 사장이 충암고 동기거나 후배거나 그렇죠.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경제.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언론사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조중동이 앉은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랑 그리고 그 뒤에 테이블에 뭐 한국경제랑 이렇게 다른 언론사들이 앉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렇게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한경 사장 아까- 보고 누구누구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일로 와 해가지고 조중동 그 헤드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아, 조중동하고는 안 친한데 네. 이제 한경은 동문이니까. 아니까. 그쵸. 고등학교 동문이니까. 그 조중동이 열받겠네. 그래서 너 누구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일로 와 해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오. 그때 이제 저 친구는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이 정부에서 승승장구다. 이제 뭐 나타났다 뭐 이런 인식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학 관계가 형성될 것이란 걸 윤석열은 알고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YTN을 인수할 수도 그렇구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그럼 우선순위에 있겠네 한국경제가. 근데 지금은 또 아니란 얘기가 물 있어요. 건너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기업체에 넘길 네. 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국일보랑 다들 이렇게 눈독 들였었는데 이제는 그 이제 기업에 넘어간다. 근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뭐 어차피 사장 때문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기사가 어제 하나 났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경닷컴에서 나온 기사이긴 해요. 한경닷컴 네. 온라인판. 온라인판 한경닷컴에서 제목이 뭐였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박 뒤처리 깜짝 이재명 출석 때와는 달랐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뒤처리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박 뒤처리 깜짝 이재명 출석 때와는 달랐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행사장이 행사가 끝난 정리 뒤에 잘했다고? 깨끗했다. 사람들이 뒤처리를 잘해서 깨끗했다. 이재명의 검찰 출석 때와는 달랐다. 아까 이재명 응원하러 갔던 그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 출석 당시에 그쪽 환경을 굉장히 더티하게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달랐다라는 이 기사를 쓴 아니, 거예요. 그게 한경닷컴에서. 잘하네. 잘하네 진짜. 아저씨 같은 걸. 아니 그 환경에 있었다고? 한경닷컴에서 이렇게 쓴 너무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거네. 아니 근데 굳이 그 둘이 비교할 아니, 것도 아니었고 이거 너무 대칭적일 수가 없지. 이건 하나는 그리고- 출도하는 상황이고 하나는
전당대회 현장인데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이거는 모르지. 그 의도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그 당에서 공보국 차원에서 좀 항의를 해서 아니,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면서도 정리는 깨끗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박 뒤처리 깜짝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뺐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사를 야, 쓰는 것 악의적이다. 자체가 너무 의도적이고 유치해.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아. 전당대회는 준비되고 다 세팅된 행사고 출두를 그럼 우리가 다 출두할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준비 다 해서 깨끗이 청소하면서 출두합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니, 게다가 또 그 출두한 현장에 민주당원인지 어떻게 그렇지 알아? 정확히 알 그거를. 수도 없고. 아니 그리고 전당대회 밖에 그 행사장 밖을 다 봤습니까? 일부 깨끗한 부분만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튼 한경닷컴에서 이런 일을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기자들은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이게 기사감이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이제 저 콜미지 콜미. 저희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좀 한 번씩 눈여겨 봐주세요. 저희들도 이리와 한번 해주세요. 뭐 이거 아니야. 그렇죠. 또 어떤 언론사에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장제원 리더십이 빛났다. 뭐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하면서 장제원 리더십이 빛났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썼더라고요. 아 이 줄인가봐. 장재원 줄이 만든 줄인가봐. 이렇게 쓴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전 제일 놀라는 게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이철규 사무총장 충분히 할 만하지. 장재원 원내대표 충분히 할 만하지. 아, 무슨 수석 최고위원이 알아서 겨요. 자기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원내대표는 좀 자기 위에 있겠지만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자기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미리 나서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한테 납죽 고개를 숙이니까 김재원도 똑같이 납죽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김재원 학습 효과가 있지. 자기가 옛날에 날라가 봤잖아. 힘들고 그렇지. 또 우리 고향 쪽이란 말이야. 네. 교도소의 메카 청송. 교도소 4개. 전 세계에서 최고 5개 될 뻔했는데 5개 될 뻔해서 여자 교도소 하는데 박근혜가 허락 안 해줘가지고 안 했거든. 네. 그 허락을 해줬으면 자기 그쪽으로 왔어. 청주 교도소 안 가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 했잖아. 오면 돼. 그렇지. 근데 못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춥단 말이야. 빠삐용도 그 탈옥을 할 수 없는 세계적인 명수가 청송이야. 내 고향이야. 나는 유일하게 한 살 때 탈출했지만 왜 빠삐용이 왜 탈출을 못하냐? 빠삐용이 들어가도 못 나오는 데라고. 그 탈출범이 한 명도 없어. 청송에는. 나와봐야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 없지. 불가능해. 빠삐용 영화에서는 가잖아 바다로.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하네. 그러면 그런 면에서 김재원 입장에서 물론 청송 뭐 의성 뭐 이렇게 합쳐서 쭉 있지만 거기서 추운 지방에서 한번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면서 열심히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이고, 야. 김재원은. 근데- 또 빛나게 될 텐데 머리도 빛나고 계속 빛나고. 열심히 기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어야 받지 않을까. 일단 기고. 기더라도 많이 날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음 총선 때는 검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재원도 검사 출신이잖아. 근데 아마 대구, 경북, 그다음에 PK는 엄청 날아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당선수 있는 곳에다가 자기 새끼를 꽂으려고 하겠지. 따놓은 영상이지 거기는. 아니, 그런 데도 보내겠죠. 주로.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끝까지 말을 잘 들어야 될 거예요. 말을 계속 그래도 안 들으면서.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도 검사 출신이에요. 말도 잘 듣고 저는 뭐 신생윤 핵관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하지 않을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받은 사람이에요. 한동훈 그러네. 법무부 장관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태영호도 날아가지 않을까요? 어디로 북한으로? 최고위원 되긴 했지만 아니 태영호 지역이 얼마나 그 꿀지역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남갑. 아, 쉽지. 그걸 태영호한테 순순히 주겠어요? 아 그렇지 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배현진도- 써먹을 다 됐잖아. 다 배현진도 착각하면 안 돼. 뭐 계속 거기 가면은 송파 가면은 뭐 그냥 고기만 돌리면 배현진 플래카드래. 근데 배현진이가 그 정말 이 되지도 않을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다. 이번에 이런 유재석 논란으로 또 한번 또 뭐 그랬어요? 유재석 논란으로 아, 서로 얼굴 갖고 닮은 꼴. 얼평하다가 갑자기 윤 의원님이 일패를 당하신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는 태형으로 쏘겠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걸 아주 쏴버리는 좋은 거지. 강남에서 쏴버리면 갈 수 있지. 아니 근데 아까 목사님이 그 누가 가장 그 먼저 배신의 정치에 첫 발을 뗄 거냐 했을 때 이제 김기현 대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유일하게 할 한다면. 사람이 있다면 네. 유일하게. 김기현인데 김기현이가 그럴 리 없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정도 많이 넣겠지. 면모를 보니까 김병민, 장예찬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만약에 유일한 그 한 명이 배신을 때리면 동조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또 좌파고 그러다 보니까 태생이 또 좌파고 배신자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배신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 아닌가. 태영호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제가 우리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든 뭐 한반도 문제 한 당사자로서
뭐 좀 이 문제의 그 해법을 제시할 때가 오면은 태영호를 대북 특사로 아무 수행원 붙이지 말고 소용 없이. 혼자서 그럼 못 내려오는데? 그럼 못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데? 화물차사 대북 차사 아니 뭐 그거야 뭐 할 수 없지 그거는.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러겠지. 주석 국방위원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남자 마타알입니다. 그래서 뭐 이중수파입니다. 이러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아니 근데 실제로 저쪽에 그 우리 저 윤석열 타도해야 한다는 보수 쪽에서는 태영호를 그 이북 스파이로 봐요. 간첩이라고. 간첩이라고 봐. 여기 와서 암양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과 뭐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잡아야 된다 이래 된 거이 사람. 그러니까 대북 특사 보내지 돼. 근데 솔직히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태영호가 최고위원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없었죠. 아무도 없으시죠? 네. 꼴등이었어 여론조사에서. 그죠? 예. 꼴등이었는데. 전 들어갈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뭐 저기 이 구조면요 남북 분단 상황, 갈등 상황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윤석열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정권 아래에서 자녀를 가급적이면은 군에 안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예. 제 조카 2명이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빨리 제대할 방법 없을까요? 의가사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스스로 자의할 수도 없고 아유. 참 답답해 죽겠네요. 이봐 아주 굉장히 나름 공익적인 방송에서 좌파들이 모여가지고 군대 안 갈 국리하고 말이지. 국방 안보 목사라는 사람이 애들 군대 가지 마라 이런. 가급적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김용민 이런 사람 말이야. 예. 큰일이야라고 근데 제가- 홍보를 하겠지. 제 이 차원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많이 또 들으셨겠지만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쯤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나서줘야 그렇죠. 된다. 입장을 좀 내셔야 한다. 예, 그렇죠. 그 지금 평산마을에서 그 감자 농사 지으실 때가 아니다. 무슨 나서서 행동대장을 하시라 이게 아니라 당장 자기가 속했던 당의 당 대표가 지금 터무니없는 수사 때문에 지금 구속될 위기에 놓였는데 뭐 그냥 남 얘기하듯이 뭐 저쪽 태평양 건너 나라의 사정인 양 방치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지금은 좀 그 변수가 돼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 어쨌든 다 끌어안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자기 편 아닌 사람들까지도. 네. 그러면은 여기에 화답을 좀 해주셔야지. 그 당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또 그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저놈들한테 정권을 넘겨주셨다면은 이 국면에서는 좀 메시지를 내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좀 위치상의 애매모호함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오랫동안 하면서 자기 권력을 구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가장 최선에서 네. 저희 민주당 또는 진보 진영 또는 상식적인 어떤 우리의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상식적이고 당의 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간섭하듯이 예를 들면 이것저것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전해철, 홍영표 윤건영 의원도 맞죠.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라.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예요? 초선이잖아요. 아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초선인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에 대해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장관하셨던 분들은 밖에서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 흔들기를 하시면서 다음 총선 어디 나갈까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권칠순? 황희? 이름 맞추는 데는 도사야. 장관 한 사람들이 지금 그게- 의원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원 아닌 사람들. 네. 박영선, YS 박. 거긴 뭐 탁월하신 분이지. 그분은 뭐 좌표 찍으신 분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한 원로로서의 역할이든 뭐를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여기서 스탠스를 이렇게 잡으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여러 인사들 친명친문의 대립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간 거잖아. 거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보다 못한 논평들을 그렇다더군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베네라 감나라 이런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해야 될 얘기는 최소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고 모든 지금 뭐 앞에 인사 참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시발점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다 일반의 반성도 하고, 그리고 꼭 해야 돼. 나는 억울하다.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대놓고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뭐 아니, 문재인 대통령 당장 촛불 집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문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여러 번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많았지. 불구하고 실기했어요. 그리고 퇴임 전에 왜 못합니까? 김경수, 정경심 그것도 안 사면 했죠, 안 했죠. 그것도 안 하셨어. 네, 그것도 안 했죠. 박근혜는 사면하고. 박근혜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 적지 않은 이런 민주당 지지자 또 민주 시민들은 그래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일종의 도리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마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런 성원과 도리를 다하는 민주 시민들에게 지도자로서 여전히 지도자거든요. 지금 맞죠? 지도자로서 메시지를 내시고 야 너 저기 이재명한테 덤비지 마 이런 말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 정권의 공세는 지나치다 하면서 그 한마디면 내부가 저 하나로 뭉치지 않겠어요? 정리가 되죠. 저는 그 메시지를 문 대통령께서 내신다는 게 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어떤 국가의 큰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어떤 뭐 분란이라든지 갈등, 균열 이런 것들을 최고의 어떤 자문가로서 고문 당내 고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당이 위기다 정도의 메시지를 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뭐 윤석열 정부한테 칼을 들이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 정부가 하고 있는 뭐 어떤 실정이나 이런 부분을 비판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의견 피력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의견 피력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아서 13년 전에 어떤 그 토크 콘서트였는데 조국 교수도 나오고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나오시던 토크 콘서트였어요. 김인혜 교수하고 같이 쓴 책, 그 책 그 북 콘서트로 기억하는데 그때 검찰 개혁을 정말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심지어는 조국 그 당시 교수하고 네. 검찰이 저항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을 또 했었어요 그때. 그만큼 검찰 개혁이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모토였는데 실현이 안 됐잖아요. 도리어 검찰 정권을 만들어냈잖아. 그렇죠. 이건 진짜 대단히 큰 과오와 실책이란 말이죠.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들의 그 망동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책무가 비록 그 임기를 다 하시긴 했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이거를 방치하실 일이 아니에요. 아니 본인의 친구가 그렇게 해서 2009년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자신의 후계자나 다름없는 이재명 대표가 저 사악한 검찰 깡패 새끼들한테 지금 구속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사정 그냥 보고만 있고 감자나 심으신다? 이거는 정말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민주당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할 때 그렇지. 문재인 당대표가 삼고 초려해서 김종인까지 불렀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김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국민이 요구하면 삼고 초려해서 모시고 와서 민주당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다음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약간 의혹의 시선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분은 전체 국민, 그다음 민주당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건 저는 예를 들면 일종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남아 있다면은 전 그래서 메시지 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떨까? 어떤 방법으로? 이 M16 소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멧돼지를 사냥하는 거예요. 멧돼지 사냥하면 수박을 당수로 깨고. 그렇지. 그래야지 그럼 앞니 먹고 멧돼지. 그럼 이제 기사화가 되겠군요.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멧돼지 사냥 후 수박을 깨다. 당수로 깨고 시원하게 드셨다. 그리고 뒤쪽에는 남북 멧돼지 연합회. 이렇게 쓰는 거야. 한반도 전체가 지금 멧돼지가 지금 민간에 나와가지고 쑥대밭 만드는 거 아니야. 뭐 북한도 그렇고. 그 멧돼지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그 멧돼지 멧돼지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그 알겠습니다. 나라에서 나온 멧돼지고. 다른 멧돼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멧돼지 아니에요. 같은 멧돼지고 남북에 비슷한데 나이 차가 좀 있다 뿐인데. 근데 최근에 법전 드라마 최근에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성균 주인공이 멘트를 던지거든요. 드라마 작가도 다 알아요. 그 중요한 멘트가 한 가지 대사가 있어요. 뭐냐?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걸 이성균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가도 알고 있단 말이야.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어.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비슷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 쓸모없어. 영리하지 못한 정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오! 이 정도. 너무 잘한다. 그 천공 버전으로 한번.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의는 지연된 정의다. 잘한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 새벽에 만났는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예. 아 맞다 갔다 왔잖아요. 형님 그래 봤지 바로. 대단하구나. 대단해. 성공 들이대가지고 네. 아니 실제로 조사를 많이 했어.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이나 고위급이나 어느 출구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일반 출구 나올 수도 있고 예. 각종 연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소스가 있겠지. 네.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출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 여전히 하시죠? 그러니까 도는가 전공이. 그죠. 화가 많이 그거 났더라고. 말을 못하고 나는 기자들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계속 들이받. 왜 말씀 안 하시죠? 이런 거. 야. 그럼 아니 처음에는 안 밝혀. 그러니까 긴가민가 뭐지 이 저돌적인 놈은 막 그러다가 어차피 드러날 것 같으니까 소리 이명수는 깜짝 더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놀래는 소리잖아. 일단 이게 제일 귀찮은 소리잖아. 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서울의 소리에 압수수색 등 이런 탄압이 가해진다면 윤석열이하고 천공하고 지금도 네트워킹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해요. 빼박이에요. 네. 여러분 스픽스에도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네? 천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잖아요, 천공이. 네. 아 여기 있네. 네. 지난 1년 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뵐게요.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즙.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맛있고 좋은 한우.